안녕하세요. 가슴 성형과 필러 보톡스 그리고 지방 성형과 같은 체형 성형을 중점 진료하는 스카이프아트 의원 원장 임원수입니다. 수입사 자료에 의하면 가슴 필러에 주로 사용한 이 아쿠아필링 필러의 국내 수입량 전체의 절반 이상을 본원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례하여 국내 제일 많은 임상 결과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가슴 필러 부작용 예방과 발생 시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필러는 1, 2년 정도 유지되는 단기 필러인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 시 간단히 효소 주사로 분해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액상 실리콘 같은 필러는 필러 자체가 모든 조직에 침투되어 있어서 제거가 안 되고 아예 가슴 전체를 적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슴 확대 시술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아쿠아필링 필러는 서서히 흡수되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오래 남아있을 경우 압박에 의해서 다른 부위로 이동하거나 포린 바디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러에 대해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 상실감으로 인해서 부영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슴 필러를 주입한 분은 MRI보다는 초음파 검진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러가 액화된 상태로 주변으로 이동하였거나 염증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즉각 제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슴 필러 제거 방법에는 첫째로는 간단한 얇은 관으로 흡입하는 방법, 그리고 가슴 밑선을 절개 후 직접 보면서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단한 흡입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일부만 제거되기 때문에 재발되기도 해서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절개를 해서 시야를 넓게 한 후 직접 보면서 필러를 하나하나 거의 모두 보이는 것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수술 방법은 가슴 밑선을 3 내지 4cm 최소 절개 후 시야를 좁게 하는 라이트 소스가 달린 가슴 제거 전용 기구를 이용하여 필러 주입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모두 제거를 합니다. 조직을 직접 보고 하기 때문에 필러만 위주로 제거 다 가능하고 주변 조직을 하나하나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고 안전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거 후 가슴 내에 고여있는 액체나 잔여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배액관을 설치하고 상처를 봉합합니다. 봉합은 속에 특수 봉합사를 사용하여서 여러 층으로 봉합을 하여서 봉합선이 풀리지 않게 철저히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봉합선이 벌어지지 않고 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 삽입 수술에 비하면 통증은 심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통증에 민감할 경우에는 무통 주사를 설치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증강이나 지혈 등을 돕는 지혈 영양 소액제를 주사해서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는 첫 7일간은 붕대를 감아서 수술 부위에 장액종이나 피가 보이는 곳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물론 자주 체크하고 주사를 해주면 좋은데 사정상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약으로 대체해서 방문 날짜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통이라 알려져 있는 배액관을 빠르면 하루 이틀 또는 3, 4일 정도 늦은 후 이제 7일 내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이제 초기 한 3개월간은 주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방문하셔서 초음파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필러 제거를 하게 되면 처음에 가슴 밑선 절개 선이 보이고 상실감이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위한 절개 크기가 보형물을 넣기에 딱 적당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보형물 삽입 시 밑선이 커진 가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됩니다. 추후에 삽입 계획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필러 제거 후 수개월 뒤에 고려했으나 그동안의 그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추후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제거 후 그 자리에서 주입하는 것이 상실감의 기간도 줄이고 2번 절개하지 않아서 시간이나 비용 등에서도 환자의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형물은 표면이 거칠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텍스처 타입보다 보형물 내구성이 강한 스무드 타입을 하게 되고 미국 FDA 인증된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러 제거 후에는 모든 사람이 보형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 상태를 체크 후 가능한 사람이 한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중요한 것은
최소 3주 이상은 어느 정도의 가슴 부위에 압박을 해줘야 가슴 공간에 액체나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대나 압박을 주는 그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한 2 내지 3일 정도는 쉬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죠. 그런데 간단한 사무직은 대부분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3주 정도 지나면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슴 필러를 주입한 사람들이 특히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째는 심한 압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암 검사 중 그 하나인 그 마모그램이라는 거를 엑스레이 촬영 시 심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슴방에 조직의 상처를 주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염증이나 이동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부부 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거나 강한 압박 후 그리고 가슴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 받은 후 특히 엎드려서 마사지 받을 때 등을 밟는 경우에 가슴에 체중이 실리는 그런 압박을 받은 후에 가슴방이 터지면서 통증이나 필러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유 시 유축기를 심하게 사용한 후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만 후 단유를 한다고 통곡 마사지를 받은 후 염증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압박은 민감한 가슴 조직 내에 손상을 주고 이것이 염증이나 필러가 흘러내려가서 복부나 회음부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장기적인 수면 부족이나 과음, 스트레스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후 이로 인한 그 면역 저하가 원인이 되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 필러 후 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압박이나 면역 저하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게 가슴 필러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슴 필러의 절반 이상을 시술한 만큼 주입한 경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제거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유방외과를 진료하는 외과 전문의 우리 강정우 원장님과 성형외과 의사 중심으로 가슴 필러에 대한 치료 및 부용물 제거나 삽입을 특화된 방향으로 중점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반연구 필러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100% 제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질은 사실 월카미드라는 이름으로 2020년 3월에 미국 식약청인 FDA에서 좀 승인받아서 미국에서도 인체 내에 주입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성분이 퓨필리스라는 제품으로 10cc가 식약청에서 수출용으로 허가되어서 일본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시 승인은 제일 먼저 10년 전쯤에 받은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눈에도 넣을 수 있는, 눈이 얼마나 민감한 부위인데요. 그런 눈에도 넣을 수 있는 콘택트 렌즈의 그 성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제거가 안 된다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본원에서는 절개 후 직접 필러를 보면서 가능한 모두 제거하고 있고 깊은 곳에 그 가려진 부분은 수술실에 초음파를 직접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모든 필러를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거 후 2번의 가슴을 열고 제거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에 다 제거가 됐고요. 일부에서 딱딱하게 묻힌 경우, 조직이 침투되어 있는 경우, 물론 일부 잔여물이 침투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다 제거하고 나고 일부 미미한 양이 남아있으면 이 정도는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서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은 양은 흡수되어 없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제거를 해야 되나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필러가 줄어서 거의 없어진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명제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그러나 모든 필러나 부용물은 이물질이므로 인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서서히 흡수되어서 없어진다면 물론 당연히 제거 필요성이 없겠죠. 그런데 흡수되지 않고서 그 캡슐에 둘러싸여 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염증이나 주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물질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 필러가 남아있는지 우선 본원에 방문하셔서 초음파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을 경우 제거 여부를 위한 가슴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압력으로 가슴방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 복부나 가슴 및 회음부 등으로 이동했는지
몰이나 통증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일 경우에 필러가 남아있으면 위치가 유선 내부로 근접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공포나 불안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서 신중히 제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비용인데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병원마다 사실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고가로 하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시술하는 병원에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을 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음부로 흐르거나 힙필러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사실 제거 자체가 많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정신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긴 한데, 쉬지 않고 최소 3시간 또는 많으면 5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사실 의사나 환자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실 힘든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수술이긴 한데요. 본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병원 비용의 50% 정도 수준에서 제거나 보형물 삽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 다른 의사와는 달리 마취과를 1년 정도 파견 나가서 수령한 경험과 개원 후 한 20년 이상 수만 명의 사람을 다행히도 단 한 건의 마취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취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수 마취와 전신 마취입니다. 전신 마취는 주사로 하는 정맥 마취가 있고, 또 호흡을 인공호흡 기계로 하는 가스 흡입을 하는 마취가 있는데요. 정맥 마취로 알려진 프로포폴 주사 마취도 전신 마취에 사실 속하게 됩니다. 마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떤 종류의 마취가 좋으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험 많은 의사나 간호사가 마취 중 그리고 끝난 뒤에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바이탈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 전 처치도 중요한데, 수술 전에는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수입니다. 수술 시 이제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을 경우 구토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막아서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것은 이제 수술 전 오히려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정맥 주사로 하는 수면 마취, 그리고 호흡을 정지시키고 인공호흡기에 유지하여 호흡하는 전신 마취, 모두 전신 마취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더 세밀하게 자발 호흡을 유지하는 수면 마취와 자발 호흡을 정지시키고 가스로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마취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약은 호흡을 정지시키지 않고 마취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별도 인공호흡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대두라는 그런 콩에 대한 알러지가 특별하게 있을 경우는 물론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 금기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회복 속도 빠르고요. 약물을 끊고 수분 내 의식이 대부분 돌아옵니다. 모든 수면 약제가 그렇듯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입을 하게 되면, 그러나 초기에 이제 호흡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천천히, 손이 아니라 아주 소량씩 주입하는 그런 특수 약물 주입 기기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주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수술 전후 100% 산소를 충분히 주입하면서 하게 되면은 저산소증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항상 산소를 주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원래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초고도 비만 환자일 경우에 수술 시에 호흡이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요. 수면 마취일 경우는 이 경우 고개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아예 목을 들어주는 목베개를 마취 시 사용하고, 목을 뒤로 제쳐주면서 잡고 호흡 관리를 하는 의료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만 모니터링하는 의료진이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mm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미세 수술일 경우에는 수면으로 하지 않고요.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하면서 통증 시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슴 수술이나 지방 성형 같은 수술은 성형외과에서는 외국에서도 수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슴 관련 수술은 미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장시간 수술 시 전혀 안 움직이면 생길 수 있는 혈전 현상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고, 가슴 수술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간혹 움직이기 심할 경우에는 그 케타민이라는 그런 진통 주사를 투여해가지고 바로 진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면 마취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회복이 빠르고 약물 자체의 독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호흡을 정지시키지 않고 숨을 쉬면서 하는 것이라서 회복이 빠르고 당일 물론 퇴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몸에는 무리가 훨씬 덜 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수술하는 의사 외에 마취 의료진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만 건의 수술이 단 한 건의 마취 사고도 없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